자, 이번 강의는 휴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휴즈. 휴즈 많이 들어보셨죠? 뭐 가정에서도 쓰고 뭐 가전제품에 쓰고 우리가 지금 수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건데, 휴즈 역시 이놈도 그 회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회로. 그래서 PCB 표기명은 F라고 되어 있고요. 휴즈 약자를 따서 뭐 F, FB 뭐 이렇게 보통 앞에 F자가 붙습니다. 회로 기호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그러니까 휴즈라는 것은 어떤 과전류나 이런 어떤 그런 게 들어오면은 회로를 차단해서 전기가 더 못 들어가게끔 만드는 건데, 휴즈는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원통형 휴즈도 있고 유리관 휴즈도 있고 SMD 타입의 칩 휴즈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저항처럼 생긴 이런 모양인데 이게 피코 휴즈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콘덴서 같이 생긴 세라믹 같이 생긴 이런 콘덴서도 있고, 또 뭐 이렇게 PCB 메인보드에 보면 요런 휴즈도 쓰고 있어요. 근데 주로 많이 우리 쓰는 것은 요거 원통형 휴즈, 유리관 휴즈, 그 다음에 SMD 타입의 칩 휴즈, 그 다음에 피코 휴즈 많이 쓰죠. 요거는 보통 메인보드에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 여기 메인보드. 자, 그래서 한번 실제 이게 휴즈는 우리가 회로에 직렬로 연결하, 서미스터도 회로에 직렬로 연결하지만 휴즈도 회로에 직렬로 연결하는 그런 소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실제 실물을 보면 우리 지금 립스보드에 보면 220V가 인가되는 부분 여기에 휴즈가 있습니다. 휴즈가 얘는 뭐예요? 유리관 휴즈죠. 유리관 휴즈가 유리처럼 투명하게 보이는 게 있고, 이렇게 불투명하게 이렇게 막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또 어떤 거는 여기다가 수축 튜브를 감싸 있는, 검하게 감싸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파괴가 되면서 유리 파편이 날아가지 않도록 수축 튜브에 감싸서 이 휴즈가 이렇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립스보드에 보면 항상 전원이 인가되는 부분에 보면 직렬로 이렇게 휴즈가 있다. 이것도 회로 보호용이라고 그랬죠. 서미스터, 바리스터, 휴즈가 다 회로를 보호하는 회로 보호 소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SMPS 주로 이제 뭐 노트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쓰는 아답터에 보면 여기 220V 들어간 인간 요 부분, 요거 동그란 게 원통형 휴즈죠. 여기 원통형 휴즈. 그래서 이런 원통형 휴즈가 좀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정 쪽에 보면 액정 쪽에도 패널 쪽 보면 이제 패널 보드가 있는데, 패널 보드 쪽에서도 우리가 휴즈를 써요. 휴즈를 전기가 들어가는 단에는 보통 휴즈를 많이 씁니다. 휴즈를 많이 쓰는데, 요게 지금 보통 보면은 28, 29, 30핀 요게 LVDS 케이블이 들어가는 거죠. 영상 신호하고 전기가 5V가 들어가는데, 30핀 LVDS 케이블 커넥터에서 28, 29, 30번이 이쪽이 VCC단입니다. VCC단에 보면 휴즈가 반드시 여기 연결이 되어 있어요. 휴즈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F라고 표시되어 있는 패널보드에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인버터도 우리 12V가 들어가죠. 12V. 요게 이제 이쪽이 1번 단자가 VCC단이죠. VCC 12V 들어가는 단. 여기 보면 이 휴즈가 이렇게 SMD 타입의 휴즈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하얀 거. 여기 F라고 표시가, F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 휴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모니터 수리라서 인버터가 안 들어와요. 화면이 백라이트가 안 들어와요. 그런 거면 이제 좀 수리 오래 한 사람은 이 휴즈부터 재죠. 도통 디지털 때 부자 모드로 해가지고 측정을 하면 안 끊어지면 도통에 대해서 울리죠. 근데 끊어졌으면 안 울린다고. 그럼 꿀 수리 해가지고 요거만 딱 갈아서 우리가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옛날에 꿀 수리 참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이런 게. 자, 이런 게 이제 SMD 타입의 휴즈다. 그러면 메인보드에는 어디 있어요? 메인보드에도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여기 지금 PS2 포트에 보면 PS2 포트는 5V가 인가가 되죠. 5V가 전압을 재면 VC단이 5V가 나옵니다. USB 포트 5V가 인가가 되죠. 여기 부분은 이 고분자 형식의 이런 지금 아까 보여준 파란 거, 요것도 휴즈입니다. 일종의 휴즈. 예. 요게 점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고급형 같은 경우는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것도 회로 보호를 위한 거예요.
과전료가 되면 얘가 끊어져서 PS 스포트 쪽이나 이 PS 스포트는 뭐냐 사우스 브리지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사우스 브리지나 아이오 쪽에 칩을 손상을 막기 위해서 요 휴즈를 쓰는 겁니다. 파랗게 생긴 거 초록색. 자 이렇게 이제 뭐 쓰는 용도가 휴즈는 회로 보호를 위해서 다양하게 쓰고 있더라. 뭘 이외에도 이제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쓰는 용도가 그렇더라. 그래서 회로에 직렬로 연결해서 보호하는 소자가 바로 이제 휴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휴즈는 참 그 귀경면 읽기가 좋아요. 전압 전류 표시가 아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이 쓰는 이제 유리관 휴즈에 보면은 요 밑에 여기 이렇게 이 표시가 아예 그냥 찍혀 있어요. 요런 건 이제 250V 3A짜리인데. 근데 우리가 250V 3A짜리가 휴즈가 나갔어. 3A짜리가. 그러면 뭐 250V 2A짜리 쓰고 그러는데 그거 안 돼요. 요거보다 높거나 3.5A나 3A짜리 써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회로 보호가 돼요. 여기 3A인데 5A를 썼다 그러면 전류가 많이 흘러도 얘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휴즈라는 그 소자는 우리가 회로 보호용이다 이거죠. 보호용.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격지를 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높은 게 더 좋은 게 아니야? 이제 초보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딱 이 휴즈가 나가서 유리관 휴즈는 안에 끊어진 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눈으로 보여요. 아까처럼 이게 불투명으로 되고 안 보이는 게 있지만 끊어진 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휴즈가 5A짜리인데 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전원이 들어와서 막 동작이 되겠지만 어떤 과전류나 과전압이 들어왔을 때는 얘가 보호를 못하는 거예요. 3A 이상을 끼게 되면 좀 안 되죠. 밑으로 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 휴즈가 없다 그러면 3.5A 정도? 이 정도는 관계가 없지만 이걸 뭐 5A다 뭐 7A다 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규격을 잘 보고 우리가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된다. 여기 보면 다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읽으면 되고, 원통형 휴즈는 아까 그 SMPS에 원통형 휴즈라는 거 봤죠? 보통 SMPS에는 원통형 휴즈를 많이 써요. 거기 보면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읽기가 좋죠? 요거는 지금 뭐냐면 5A, 앞에 T는 뭐 읽지 않으셔도 되고 5A 250V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많이 쓰는 이제 휴즈가 원통형 휴즈하고 이제 유리관 휴즈를 많이 써요. 피코 휴즈는 이제 회로 보호를 위한 쪽이 많이 쓰는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요런 거 뭐 좀 보셨나 모르겠어. 이렇게 이제 초록색으로 돼갖고 좀 색깔이 예쁘게 된 요런 것들이 립스보드에 보면 또 있고, 또 간혹 보면 이제 뭐 인버터 쪽에도 있고 그래요. 여기 보면 여기도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4A짜리네요. 4A. 이게 저항이라고 하고 꽂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서 저도 옛날에 보면 저항인데 뭐 저항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저도 초보 시절에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저항이 아니고 휴즈입니다. 휴즈. 제가 그때는 표기명을 안 봤어. F라고 돼 있으면 봐야 되는데 저항 같네. 뭐 저항이 왜 이렇게 생겼지? 막 그렇게 의구심을 갖는 적도 있었는데 PCB 표기명을 보는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F라는 휴즈가 뭘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시절에는. 그래서 여기 보면 4A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친절하게. 그러니까 휴즈는 읽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칩 휴즈를 볼까요? 칩 휴즈. 아까 인버터에 보면은 SMD 타입의 칩 휴즈를 쓴다 그랬죠. 거기 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5, 2, 3, 1 이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휴즈도 보면 종류가 많아요. 이게 규격이 저희가 수리하는 사람들은요, 이 휴즈가 많습니다. 이게 보면 저도 이제 막 이게 뭐 많이 갖고 있는데 보면 뭐 엄청나게 많아요. 이 휴즈들이 이렇게 뭐 안에 보면 이 휴즈들이 많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규격별로 해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표기명을 붙여놨죠. 예, 뭐 피코 3A다. 피코 휴즈인데 요건 이제 까만색 모양으로 되는 거, 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피코 휴즈가 이렇게 짜리가 있어요. 3A짜리인데 뭐 유리갑 휴즈도 있고 이게 칩 휴즈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담아 놓을 때는 요 용량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놔요. 이렇게 빨리 쓰기 좋게. 언제 조그만 걸 지금 눈으로 다 살펴서 씁니까? 그죠? 이렇게 원통형 휴즈도 있고 이런 휴즈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부품통에 보면 그 휴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죠. 그래서 휴즈는 또 잘 나가는 부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많이 좀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거 앞에 표기가 이제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이렇게 표기들이.
그러니까 요런 이제 휴즈 같은 건 읽기가 우리가 좀 편하잖아요. 이제 앞에 있으니까. 뭐, 저갈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칩 휴즈는 그렇게 읽으면 되고요. 자, 휴지의 적용 사례. 아까 제가 실물을 한번 보여드렸죠. 실물을 보여드렸는데, 항상 그 220V 아니면 VCC가 인가되는 부분에, AD 보드나 인가되는 부분에 보면 이 휴즈가 있습니다. 패널 보드도 5V가 인가되는 VCC 단, LVDS 커넥터, 30핀 커넥터를 많이 쓰는데, 28, 29, 30번이, VCC 단이다. 그렇게 항상 머릿속에 있죠. 근데, 항상 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28, 29, 30번 단위 우리가 VC 단위 알고 있는데 이 케이블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1, 2, 3번이 그게 VC 단위죠. 잘못 꽂으면 이 패널이 나가겠죠. 패널 보드가. 그래서 그거 잘 보고 모르면은 패널 데이터 시트를 찾으면은 우리 그 핀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야 되고요. 보통 보면 28, 29, 30번 단자가 VCC 5V가 들어가는 단위다. 어떤 거는 12V가 공급되는 또 패널도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라 그러면 패널 넘버 가지고 데이터 시트를 찾으면 나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220V 인가되는 부분에 직렬로 유리관 휴즈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립스 보드에. 자, 패널 보드에 보면 패널 보드도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요 1번, 2번이 VCC, 3번이 온오프, 4번이 브라이트니스, 5번, 6번이 그라운드로 표시가 돼요. 이렇게 보통 보면 6핀을 많이 써요. 요즘은 6핀을. 예전에는 뭐 9핀, 뭐 12핀 막 어지러워가지고 뭐 핀맵 보고 막 그랬는데 대부분 이렇게 규격이 돼 있어요. 요 들어가는 요 VCC 단에 직렬로다가 여기 F1이라 표기시가 돼 있네요. SMD 칩 휴즈가 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터가 안 들어온다면 먼저 테스터기를 여기를 재보는 거죠. 양단을 재서 도통이 되면은 안 끊어진 거잖아요. 휴즈가. 근데 도통이 안 된다 그러면 불량이 난 거니까 요걸 갈아가지고 한번 전원을 인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패널보드 쪽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게 30핀 LVDS 케이블이 커넥터죠. 30핀 LVDS 케이블이 꽂히는데 여기 28, 29, 30번이 여기에 VCC 단입니다. VCC 단. 근데 아까 뭐 패널보드를 뭐 패널 데이터 시트를 산다 그러지 말고 요 휴즈가 연결될 쪽이 VCC 단이에요. 휴즈가 F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F나 F1이라고. 거기 바로 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죠? 요 단위 지금 여기 보면 요 28, 29, 30번 단자 요게 지금 여기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회로가 그죠? 그래서 아이 VCC 단이다. 예전에 이제 보면은 뭐 패널에 뭐 어떤 그 화면이 흑화 현상이 생긴다. 뭐 그런 것들은 보면 전부 다 이 패널에 휴즈가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물론 여기 있는 PWM 이런 게 나가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 휴즈가 나가서 패널이 흑화 현상 즉 인버터는 켜지는데 CCFI는 켜지는데 화면이 안 나오는 거야. 왜? 얘가 전압을 5V를 걸어줘야 5V를 가지고 이제 스위칭을 해서 승합을 해서 LDI 칩 LCD 드라이브 IC에도 전달을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전압을 낮춰서 여기 타이밍 컨트롤러도 주고 그렇게 이제 작업이 되는 건데 요게 나가다 보니까 전원을 공급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꿀수리로 많이 수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얼마 받았냐고요? 예전에는 뭐 모니터 수리하면 보통 뭐 한 7, 8만 원 받았습니까? 이런 거? 뭐 지금이야 뭐 모니터 단가가 낮으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LED 모니터로 나오면서 이제 많이 가격이 싸졌죠. 그래도 모니터 수리는 꾸준하게 들어와요. 왜냐면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많이 고쳐서 씁니다. 보통 우리는 개인을 뭐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학원이라든가 뭐 병원이라든가 또 뭐 총판이라든가 뭐 이런데 이제 많이 하죠. 근데 그런 데는 이제 모니터가 뭐 40대 50대 또 여관 모텔 같은데 많이 고장 나니까 새 거 안 사고 그냥 고쳐 쓰려고 많이 오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런 꿀수리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짓죠. 아 이거 간단하게 돈 받기가 양심에 꺼려지지만 그래도 작업비라는 게 있잖아요. 간혹 이제 뭐 매장에 와서 사장님 콘덴서 그 100마이크로짜리 한 16V짜리 한 3개만 팔아요 그런다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제가 갈게요. 전공하신 분입니까? 뭐 매장 운영하세요? 아 개인인데요. 뭐 인터넷 지식인에 검색해 보니까 콘덴서 그거만 갈면 된다고 그래서요. 아 저희는 그걸 안 팔고요. 그냥 갖고 오세요. 수리해드리게 잘못 만지면 다른 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아 간대.
그 안 팝니다. 아, 그럼 그거 갈아주고 얼마 받는데요? 한 5만원 받아야죠. 아, 아저씨 콘덴서 값이 뭐 얼마인데 5만원 받네. 뭐 이런 식의 이게. 그 값은 적지만 우리가 기술료, 작업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테스트비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건데 개인이 그런 장비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까? 정중하게 제가 물어보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그냥 도로 가죠. 그런 사람도 간혹 있더라 이거지. 이 지식인이 사람을 배려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제 여담으로 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 자꾸 잡음이 좀 들어가는 경우 있죠. 이게 스마트폰에 뭐 메시지가 오는데 왜 저렇게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스팸성이 많아서 차단했는데도 이렇게 들어오네요. 자, 휴즈를 양부 판별하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게 디지털 테스터기예요. 테스터기면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저항 모드로 놓고 하시는 분도 있고, 테스터기에 보면 부자 모드가 있죠. 부자 모드. 쇼트가 되면 부자가 삐 울리는 부자 모드로 측정하시면 돼요. 보통 부자 모드로 많이 하죠. 소리 듣기 위해서. 디지털 테스터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휴지의 불량 유형은 뭐 빤하잖아요. 단선. 과전류가 흘러서 단선. 그 다음에 이 냉납이라는 것은 약방의 감초처럼 오래 쓰다 보면 냉납이 나니까 휴지가 냉납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우리가 립스보드를 보면 이 우리가 PCB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단면 기판하고 양면 기판이 있는데 폴리 수지 기판하고 에폭시 수지 기판이 있다는데 폴리 수지 기판은 우리가 크라프트지에 페놀 수지를 합성해서 적층해서 만든 기판이기 때문에 이 열이 약해요. 보통 보면 뭐 고동 색깔을 띠게 돼 있죠. 그래서 경화가 되면 잘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품이 열이 나면은 이게 PCB가 탑니다. 그래서 그 열화가 많이 되고 열이 많이 나는 부분에 이 냉남이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우리 AD보드 같은 경우는 에폭시 기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에폭시 수지 기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유리 섬유에 에폭시를 합성해서 적층해서 만든 기판이다 보니까 열에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우리 립스보드에서는 단면 기판, 폴리 수지 기판은 상당히 열에 약해요. 그래서 이게 타면서 어떤 이 PCB 납이 녹아서 냉납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이제 한번 솔더링을 한번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쑥 경험을 하다 보면 어떤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이겠죠. 뭐 양부 판별은 이 부자 모드로 놓고요. 양단을 재보세요. 부자 울리면은 양품, 그죠? 안 울리면 단선, 그죠? 단선 됐으니까 교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부 판별하는 것은 상당하게 뭐 간단합니다. 예. 자, 이렇게 뭐 강의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디지털 테스트 하긴 다 갖고 있잖아요. 부품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측정을. 뭐 여태까지 했던 거 측정하는 방법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강의가 이제 수동소자는 끝인데, 능동소자 들어가면 TR이라든가 FET라든가 PWM이라든가 레귤레이터 측정하는 것은 요보다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네, 능동소자는. 네, 그런 걸 자꾸 측정해봐야 자기 개인 통계치가 쌓여야, 그죠? 그 통계치 갖고 불량이다 아니다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본인의 어떤 양부 판별에 대한 스킬업이 되는 거다. 처음에는 막 헤매다가 하다 보면 어우 이거 절연저항 값이 많이 떨어지네, 불량이네, 아 이 용량 감퇴구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부품을 간단 말이죠. 근데 뭐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술이 뭐 그거 그까이 거 뭐 이래서 뭐 왜요? 그랬더니 아 그냥 다 하나씩 갈아오면 된대. 그게 무슨 술이냐고요. 그게 뭐 농담을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갔더니 뭐 감기 걸리는데 이거 암 같은 데면 한번 좀 열어볼까요? 뭐 가슴을 열어서 한번 뭐 진단돼보고, 그건 아니잖아. 어디 부분이 문제가 생긴가 딱 진단해서 그것만 갈아야 술이지. 안 되면 한 판 다 갈아주면 되는 거야 술이가. 그럼 뭐 유치원생도 하지. 그게 아니잖아요. 불량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갈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교육도 받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법을 우리가 숙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측정해보고 해서 머릿속에 내 개인 데이터, 예를 들어서 립스보드에 쓰는 PW입니다. 그러면 그 소자는 그 제품 소자는 절연장을 냈을 때 얼마가 나온다. 그라운드 단하고 VC 단자에서 얼마, 그라운드 단하고 뭐 예를 들어서 피드백 단자에 있을 때 얼마가 나온다. 이런 통계치가 있으면 딱 들어와서 수리가, 그럼 실장상에서 재보니까 얼마가 떨어진다 그러면 아 이건 내부 용량 감퇴구나.
왜냐면 다리가 6개, 8개 나와 있지만 안에 그 칩, 세라믹 막 안에 있는 회로들은 굉장히 뭐 다이오드도 들어가 있고 TR도 들어가 있고 컨덴서들 여러 가지 돼서 그 부품 하나가 집적화가 된 거기 때문에 오래 쓰다 보면 용량 감퇴가 돼요. 용량 감퇴가. 제가 옛날에 주전자를 들어서 얘기했죠. 옛날에 이제 어머니가 5리터짜리 주전자를 하나 사다 놨어. 근데 계속 5리터 물을 담을 수 있을까요? 사용하다 보면 부닥쳐서 여기도 찌그러지고 또 빵꾸 나서 물도 새고 그러다 보면 그 5리터 주전자가 나중에는 뭐 1리터밖에 못 남는 그 용량 감퇴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또 우리 전자기계에 들어가는 이 부품들은 용량 감퇴라는 것을 제가 3년 이상 되면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간다. 콘덴서가 멀쩡하지만 용량 감퇴가 돼가지고 그죠? 오동작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콘덴서의 정전 용량도 측정해보고 또 오실로스코프로 리플 또 한번 체크를 해보고 뜨는 거죠. 이제 능동소자 들어가면 제가 PWM 저 DC-DC 컨버터 저 스위칭 레귤레이터에 진짜 1번으로 12V가 들어가서 5번 단자로 5V가 나오는데 그 5V는 직류가 아니라 맥류성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스위칭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맥류란 말이에요. 그 파형이 예를 들어서 1501-50이라는 스위칭 레귤레이터다 그러면은 150kHz의 스위칭 주파수를 갖고 스위칭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2번 단자를 쟀을 때 테스터로 재면 5V가 나오지만 오실로스코프로 쟀을 때는 150kHz라는 그 오실로스코프의 파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능동소자 들어갈 때는 그 제가 한번 파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야지 이런 파형이 나와야 정상이다. 이 파형이 왜곡됐네. 불량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이 또 배가가 되는 거죠. 자, 얘기가 좀 딴 쪽으로 좀 샜습니다. 휴즈는 뭐 양판 변하기가 너무너무 쉽죠. 예, 이거 식은죽 먹기죠. 근데 이 귀가 잘 안 들리시면 또 이 골치 아프겠네요. 그죠? 예. 자, 이제 스위치로 넘어가고 있어요. 스위치. 이 스위치 종류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거. 우리 TV나 아니면 저 모니터나 이런 데 보면 스위치가 또 우리 노트북 보면은 왜 저 아답터하던 DC잭 종류가 다양하죠. 이거 왜 규격화를 하나만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 이권 개입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는가. 노트북도 오면은 제가 이 젠다들을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는데요. 요즘은 아주 굉장히 조그맣게 아주 미세하게 나옵니다. 왜냐면은 뭐 공간도 좁은 부분도 있지만은 독창적으로 만들어야 자기네가 AS 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게 너무 그 이권이라는 그게 너무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표준화가 좀 돼야 되는데 데스크탑처럼. 데스크탑은 1985년도에 미국 인텔에서 제조 규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는 이렇게 만들어라. 또 케이스 만드는 회사는 나사 구멍을 뭐 ATX 보드는 요 위치에 뚫어라. 미니보드는 이렇게 뚫어라. 뭐 BTX 보드는 이렇게 뚫어라 하고 규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만드는 회사에서 그 규격을 지키지만은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제조 규격이 없는 거죠. 미국에서 만들려다가 일단은 뭐 무산된 경우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노트북이나 이런 태블릿이 조립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직은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비규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삼성 노트북을 갖고 왔는데 키보드가 하나가 고장났대. 근데 우리 매장에 보니까 키보드가 많아. 안 맞죠? 똑같은 모델 아니면 이 커넥터 위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천상 우리가 삼성이라는 데 의존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부품 개인들한테 줍니까?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쪽으로 저 뭐 인터넷이라는데 뭐 개인들이 갖고 있는 뭐 어떤 그런 서비스 품목을 이제 사고 갖고 이렇게 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 들어오면 귀찮으니까 그냥 서비스센터 가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지. 잘 이해를 시키고. 다 이게 틀려요. 스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스위치도 종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걸 다 갖추고 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지금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일부 통에 있는 걸 보여드리면 뭐 이 스위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뭐 이거 뭐 난리 나죠. 그냥 뭐 이게 조그만 거 무슨 뭐 이게 코딱지만한 것부터 해가지고 너무 이 스위치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구매하기는 좀 걔네들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부품 파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 스위치를 뭐 50개 단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막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다 놓으면은 쓸 때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뭐 모니터나 TV 수리가 들어오면은 쓰는 버튼들은 보통 규격된 걸 많이 쓰는데 아닌 것도 많아요. 지금 여 화면에 보시고 있는 이 스위치들이 이 종류가 너무 다양하죠. 그죠? 보면 또 한번 다음 볼까요? 뭐 이렇게 스위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많이 쓰는 것들은 이제 보유하고 있고 뭐 간혹 뭐 엉뚱한 게 들어온다 그러면 약간의 뭐 개조를 필요해서 개조를 해갖고 쓸 수도 있겠죠. 뭐 자기가 이제 수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종류가 너무 많다. 그럼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뭐 만든 사람들이 난 네가 뭐 간섭이야. 난 굳이 이거 쓸 거야. 어? 뭐 약오르지 하면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스위치 분량도 보면은 이 접촉 분량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들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고장이 제일 많이 나요. 스위치 제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하루에 10복 얻는 사람하고 하루에 1000복 얻는 사람하고 관절이 먼저 1000복 얻는 사람이 망가지듯이 이 접촉 불량이라는 것은 많이 쓰는 부분에 많이 고장이 나죠. 그죠? 그래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접촉 불량, 파손, 냉납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그러면 양부 판별은 어떻게 하느냐? 스위치는 양부 판별은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하고 누른 상태에서 저항 측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그냥 부자음으로 측정해서는 이 어떤 저항 값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에 0.1V에서 누른 상태까지 오기까지 0.65 정도 나오면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누른 상태 저항값을 측정했더니 수십 오음에서 수십 킬로가 나오더라. 요것은 불량이다 우리가 보는 거죠. 도통 테스트 해가지고는 이런 접촉 불량 이런 부분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보통 측정을 해요. 측정하는 것은 양단에 물리고 지금 이 드라이버 팁을 갖다가 이렇게 대면은 누르는 순간과 눌러져 있을 때 이 표시가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이제 양품 스위치다 이렇게 판정하면 되겠죠. 뭐 어려운 거 없죠, 크게. 예. 실장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죠. 실장 상태에서 좀 누르면은 이 실장 상태에서는 이게 전부 다 회로가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모니터 OSD 보드인데요. OSD 보드 보면 단순히 이렇게 회로 패턴에다가 이게 그 OSD만 연결된 게 있지만 여기 다이오드도 들어가고 뭐 저항도 이렇게 들어가서 연결된 회로들이 있어요. 회로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죠? 저항값이 버튼을 탈거한 상태에서 재는 것하고 실장된 상태에서 하고는 좀 틀려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순간에 이렇게 보고 여기 이제 누른 상태에서 수십 오음에서 수십 킬로가 에서 멈춰 있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불량이다 이렇게 판정하는 거죠. 근데 지금 모니터나 이런 TV 같은 OSD 버튼 같은 경우는 불량이 의외로 많아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 스위치 불량인데 파워 스위치 버튼 불량인데 이 롬 불량이라 그래가지고 MCU 쪽에 있는 폼웨어를 라이트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거를 측정하는 걸 간과를 하고 에이 뭐 OSD 버튼 불량 나겠어 하고 하지만은 이 버튼이 불량이 생기면은 폼웨어 불량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많아요. 폼웨어가 불량되면 버튼이 꼭 버튼 고장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올해 이것이 연식이 3년 이상 됐다 그러면 버튼을 무지하게 많이 누르지 않아요? 뭐 메뉴 버튼도 누르고 사람들이 안 되면 뭐 이것도 누르고 이 버튼들이 좀 뭐 고가 버튼이 몰라도 다 버튼들이 저가로 좀 만들어 제작된 것이 많기 때문에 불량들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OSD 모니터가 들어오면은 일단은 OSD 버튼을 저항 모드로 놓고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누른 상태, 누르기 시작서부터 누른 상태에서 저항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요 지금 3개 중에서 4개 중에서 하나가 불량 났다 그러면 요 하나만 갈지 말고 서비스로 다 갈아요. 이거 뭐 매던밖에 안 하잖아요, 단가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불량 났다 그러면 물론 작업할 때 귀찮죠. 이거 다 떼어내고. 그렇지만 전에 장비 할 때 디솔더링 장비 아주 버큐움 진공 상태 쫙쫙 빨아들이는 거 있다고 그랬죠, 저가. 전 그걸 쓰는데 그걸로 잘 떼어져요. 이게 플락스 조금 묻히고 그 장비를 띄면 잘 떼어지니까 하나가 불량 났다 그래서 하나만 갈지 말고, 그러면 얘네들도 좀 있어 불량 난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재콜이 들어온단 말이죠. 사장님 그때 뭐 하나 갈았는데 뭐 왜 또 불량 납니까?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리고 컴플레인이 들어오면은 서로 간에 마음이 안 좋은 거지. 에이 그래 애따 하나 더 먹어라 그러고 그냥 갈아주세요. 그냥 갈아주시라고. 이거 뭐 얼마 되겠어요 돈이 이거. 그러면 말 한 번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버튼도 하나 불량이 났는데 지금 버튼이 6개죠? 다 갈아드렸어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아우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소개도 시켜주고 전단지 한 3,000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예, 그렇게 또 하는 것도 마케팅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장 상태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을. 이제 우리가 OSD 버튼이 불량이 나갖고 어떤 제품이 들어왔는데 이 OSD 종류도 많지만 이 높이가 틀린 게 있어요. 높이가. 또 뭐 스위치가 갈아줘야 되는데 이 스위치 규격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이게 보니까 접촉 불량이야. 어떻게 하면 눌려지고 안 눌려지고 그러면 그 버튼에 눌러지는 그 버튼 안에 그 이 접점들이 이 손상보다는 뭐 때가 끼거나 녹이 슬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들은 자, 요 버튼 하나가 지금 다른 건 다 정상적으로 정상 오온감이 되는데 얘는 좀 됐다가 안 됐다 하는 증상이 있으면 얘는 접촉 불량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저 솔더 아시스트라고 제가 장비 갖춰야 될 장비나 공부해서 얘기했죠. 그런 이제 빼축한 팁이 있어요. 그걸 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그 버튼 사이에다가 우리 저 접점 부활제 얘기했죠. 우리 화학 제품에서 접점 부활제를 여기다가 씩 뿌려주고 한 1분 있다 하면은 이 안에 있는 녹이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정상 작동이 돼요. 됐어.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한테 인계해주면 되는데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될 부분이 이게 영구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장님 지금 버튼이 없어서 일단은 쓰게끔 몇 개월은 쓰게끔 제가 조치를 해드렸는데 다음에 불량 나면 그때는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수고스럽지 한번 좀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해주면 소비자는 좋아합니다. 대신에 돈은 많이 받으면 안 되겠죠. 뭐 3만원 받을 거면 사장님 이거 임시 조치는 해드렸는데 오늘 지금 부품 재고가 없네요. 들어오려면 한 일주일 걸리는데 지금 당장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시 조치 했으니까 작업비 10,000원만 제가 받겠습니다. 다음에 오시면은 뭐 이런 건 무료로 해드릴게요. 사람 소개나 좀 많이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또 마케팅을 하시면 또 되겠죠. 접점 부활제 이거 많이 씁니다. 접점 부활제 어디 떴어요? 제가 나중에 모니터 강조할 때 좀 말씀드릴 때 아까 이 패널보드를 얘기했죠. 패널보드. 자, 이놈이 아주 그 불량이 또 많이 나요. 어떤 모니터 수리가 들어왔는데 이 화면에 스미어 현상 꼭 안개 낀 듯이 이렇게 뭐 뿌옇게 나오는 게 있어요. 뿌옇게. 그런 것들은 물론 뭐 스케일러나 아니면 여기 좀 타이밍 컨트롤러 여기 보시면 요 타이밍 컨트롤러 얘 불량도 있지만 요 LVDS 커넥터하고 LVDS 케이블 요 보이시죠? 요 놈이 이 접촉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요 핀이 30핀짜리 많이 쓴다 그랬죠? 요게 지금 가운데 이빨이 좀 많이 빠져 있죠. 이빨 빠진 요 뒷부분이 VCC 단자란 말이에요. 28, 29, 30번이 5V나 12V가 패널에 공급되는 VCC 단자예요. 요게 좀 크게 좀 봅시다 한번. 요건 이제 실무에 들어가서 말씀드릴 거지만 그래도 한번 아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접점 부활제를 그래서 많이 쓴다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게 좀 이 핀들이 99.9% 금으로 도금이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서 아주 도금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주 미크론 단위다가 이 도금을 해요. 이거를 요 보니까 원래 이 때가 안 낀 것들은 금은 녹쓰는 건 아니지만 때가 끼잖아요. 보면 반짝반짝 하자고 뭐 좀 약간 그래. 그럴 때는 요거를 여기다가 뭐 어떤 사람이 이게 고무로다 지우개로 지우는데 지우개로 하지 마시고 접점 부활제로다가 한번 여기다 쫙 뿌려서 이쪽에다 쭉 뿌려주세요. 여기도 한번 안에다 뿌리는 게 좋겠죠. 바로 끼지 마시고 한 30초나 1분 되면 증발이 싹 된다고. 이게 금방 증발이 되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한 30초나 1분 기다렸다가 꽂고 하면 화면이 아주 언제 그리나 듯이 스며 현상, 안개 낀 이런 아주 불투명한 그런 거가 싹 가지고 진짜 아주 깨끗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접점 부활제를 많이 쓴다. 접점 부활제를. 자, 요것도 이제 하나의 제가 팁을 드린 거예요. 네, 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가로 응급대처로다가 이제 쓰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가능한 이제 갈아주려고 하죠. 왜냐면 그 사람이 또 먼 데서 또 오거나 또 다시 오면은 귀찮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 자꾸 오라 그러면 귀찮아해요. 한 번에 완빵에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귀찮아한다고 이게. 자,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임시 대처하면 되고. 자, 다음 팁. 다음 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버튼 분량이 하나 나는데 얘는 접점 분할제로도 안 돼. 그럼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온 그 모니터의 OSD 버튼은 이 버튼이 이 높이가 틀려요. 근데 나는 요런 버튼밖에 안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옆에서는 뭐 빨리 써야 된다 그러고 이거 없으면 오늘 뭐 일 못해요. 막 와 칭얼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다 빨리 해줘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야 되는데 요 버튼하고 높이를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낮으면 안 눌러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높이를 밑에 보면 이 리드가 가능한 길잖아요. 이 버튼 단자 리드가 좀 위로 끌어올린 다음에 밑에까지 나오니까 여기다 고무 패킹을 같은 높이로 되어 있고 이 고무 패킹을 이렇게 대가지고 요 OSD 버튼을 꽂은 다음에 납땜을 하게 되면 얼추 높이가 맞아요. 예. 그럼 쓸 수가 있는데 왜 고무 패킹을 왜 끼냐 얘기하면 제가 옛날에 한번 카페에 올렸더니 그냥 고무 패킹 안 하고 제가 이제 납땜한 걸 했더니 어떤 그 회원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사장님 그러면 이 힘센 사람 누르면 밑에 이 PCB 패턴이 이게 빠질 수가 있다. 약하니까. 아주 정답을 얘기한 거죠.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살짝만 누르는 게 한국 사람도 안 되면 막 팍팍팍 누른다고 안 되면, 그러면 이 PCB 패턴이 뒤집어 보면 아주 가느다라죠, 이게. 그 패턴이 끊어져 가지고 이 단선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파킹을 여기다 이렇게 요 안에다 이렇게 대면, 그죠? 이 PCB의 이 힘이 여기 가해지다 보니까 밑에 이 회로는 문제 없겠죠. 견디겠죠. 그래서 요렇게 버튼 규격이 없을 때는 하여튼 저 모니터를 이렇게 수리해 보면요 버튼도 참 진짜 그 업체에서 뭐 수리맨들을 뭐 고생시키려고 하는지 아주 이상한 규격들이 많어. 요런 거 쓰면 된다. 또 튀게 또 이렇게 이것보다 또 긴 것도 있습니다. 데스크탑도 마찬가지잖아요. 버튼들이. 그래서 버튼 종류를 좀 많이 쓰는 것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급하게 써야 되는데 부품 주문 업체에다가 그 버튼 요거 하나만 주세요. 하나는 뭐 주문도 안 되겠지만 100개 단위라면 그게 보통 2, 3일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유 뭐 2, 3일 기다리세요. 그러면 기다릴 사람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임시적으로 이렇게 대처해서 쓸 수가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수리하면서의 팁이다 하고 팁을 드린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브레인스토밍법이라고 얘기했죠. 남의 아이디어에 편승 발전한다. 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렸는데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 많죠. 이 고무 패킹 이렇게 안에 넣는 것도 어떤 분이 얘기를 이렇게 써놓겠더라고. 거기다 댓글로다가 그건 맞는 얘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할 때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진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동 소자는 다 끝났습니다. 뭐 우리 콘덴사서부터 뭐 갖춰야 될 장비 부품서부터 뭐 저항, 콘덴사, 코일, 트랜스, 뭐 지금 서미스터, 바리스터 다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능동소자로 넘어가는데요. 반도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다이오드는 어떤 거고 뭐 트랜지스터, FET, PWM, 크리스탈 뭐 이런 레귤레이터, 뭐 스위칭 레귤레이터, 그 다음에 LDO 레귤레이터, 드랍 아웃 레귤레이터는 어떤 구조와 어떤 양부 판별을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고 어떤 동작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회로에 쓰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태까지 수동소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강의를 했는데 고생들 많이 했어요. 단지 이제 수동소자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끝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계속 동영상을 보시면서 동영상의 장점 앞뒤로 돌려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유튜브 쪽이 이제 그런 점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 번씩 해주시고 또 저한테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댓글로 이런 방법성에도 좋습니다 하는 저한테도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태까지 수동소자 강의나 고생 많으셨어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능동소자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